자, 동시항변권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들도 꼭 기억할 것은 통솔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도표, 별표 3개 몇 번이나 읽어서 동정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까 경매기까지 체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436조 효력 거기도 별표 2개 치셔야 돼. 제목 중심으로 이행 거절 권능, 이해지체 명의 이제 소송상은 법원에서 주장하여야지 고려하지 직권 고려하지 않지만 당사끼리는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 고려되는 것이고 동시화면권을 자동으로는 상기할 수 없지만 수동채권 상기를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시화면권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린다. 오랫동안 행사하자는 소멸시로 없어진다. 그거까지 짝짝 하나씩. 자, 그런 다음에 어디냐 이번에는 3자란 계약이야. 다만 제가 당부드릴 것은 저랑 기초 강의를 한번 들으신 분들도 저랑 기초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기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효력 파트 이 파트 제가 위원부당 동시항변권 3자란 계약의 해제 이 파트 요거 3시간에 걸쳐서 기초 설명드렸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응? 저랑 강의 들으신 분들은 빠른 배속 1.5배속으로 해서 들으시고 한 번도 저랑 기초를 들으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가셔서 거길 들으시면서 맞춰서 보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냐면 너무 기본 개념까지 설명해버리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들으시면 당부드리고요. 3자란 계약이야. 3자란 계약 핵심이 어디냐? 이런 계약에서는 일단 442쪽에 1번 보상관계 밑줄 쫙 끄시고 별표 하나 보상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2번에 대가관계 동그라미 밑줄 대가관계 별표 2개 대가관계 그런 다음에 3자란 계약의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 핵심 어디냐 시험장 가면 맞고 틀리거든요. 443쪽에 계약 효력에서 자 밑줄 제3자 수익제 된 효력 별표 3개 그러니까 3자란 계약은 어디가 핵심이에요? 제3자 제목이 3자란 계약이잖아. 그 수익자 3자가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별표 3개예요. 여기 거를 잘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3자란 계약을 사정할 때 많다, 안 많다. 많다. 대표적인 거 3자란 계약은 보험계약, 생명보험을 보험계약 맺는 거, 운송계약 맺는 거, 특히 수출계약 같은 거 맺을 때가 대표적이죠. 이렇게요. 하다못해 꽃배달 명절 때 백화점에서 선물을 남한테 선물하는 계약 다 3자란 계약이에요. 3자란 계약 특징이 뭐죠?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와 계약 맺는 사람과 이 계약에 어떤 효력을 받는 효력이랄까요? 효력 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계약은 생명보험에서 내가 계약을 맺어 보험계약. 홍남기가 사망하면 보험 5억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은 내가 도장찍지만 내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법정 상속인 자식이 받는단 말이야. 한국의 수출업자가 운송에 쫓아가서 컨테이너 하나당 LA까지 얼마냐 운임이 저다 3,000불이다. 그러니까 5개 15,000불에 운송해 주기로 하자. 계약서는 수출업자가 도장찍지만 LA 도착하면 그 운송권 누가 넘겨받아요? 수입업자 스미스가 넘겨받죠. 스미스 기억나시나? 네, 미국 친구 스미스. 그래서 꽃집 가서 화나에 얼마입니까? 꽃 한 바구니 얼마입니까? 예, 5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계약만 결제 내가 하지만 나에게 배달하가 아니라 배달은 누구한테 주세요?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와 계약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게 3자란 계약이야. 이게. 자, 등장인물 몇 명 등장한다? 3명. 아유, 좋아라. 다 대답하시는 거 3명도 알아? 나 4명 그럴 줄 알았어. 3명 그러는 거 봐. 한국 사람 뭐라 부른다, 우리는? 요약자. 그럼 이제 예를 들게요. 운송계약 예를 들게요. 수출계약 예를 들게요. 수출계약. 한국의 수출업자 홍씨가 낙약자. 운송회사죠. 운송회사 찾아가서 LA까지 컨테이너다 얼마씩 운송계약 맺자. 운송계약을 맺어요. 운임은 얼마 주기로 하고 LA 도착하면 이 운송을 찾아갈 사람이 바로 수익자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얘를 뭐라 불러요?
3자. 그럼 3자라는 경우는 법조문이 539조부터 540조가 4조문이 있어요. 4조문. 이 4조문 3자경의 법조문인데 역시 이 규정도 임의규정, 강형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이제 배울 거 뭘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은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득약이 있다면 그러면 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요. 자, 우리가 요약자, 수출업자, 형식을 또 뭐라 불러요? 법조문에는 이 4조문에는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용어가 없어요. 법조문의 요약자를 법조문에는요. 채권자 이렇게 부르고 운송회사, 운송하는 운송회사를 예를요. 채무자. 왜 채무자라 불러요? 운송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어. 꽃을 배달해줄 의무가 있어. 그래서 뭐 왜 채무자? 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제3자 부르죠. 이렇게요. 이때 한국의 수출업자 홍씨와 운송사의 운송계약 맺는 거, 요약자, 낙약자 관계, 얘네 둘의 법률 관계를 우리 무슨 관계로 부른다? 법률 용어로 보상관계. 용어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보상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보상관계. 용어들이 까다로워 지금. 왜 보상관계 부를까? 얘가 꽃을 배달해주면, 운송을 넘겨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면 얘로부터 뭘 받아요? 보험료를 받아요. 운송비를 받아요. 꽃가루 뭔가 보상한다고 보상관계 부르는 거야. 이때 한국의 수출업자 홍씨와 운송을 넘겨받는 LA에 있는 수입업자 승리사회관계, 보험에 가입한 홍남기와 홍대 사망 보험을 지급한 홍남기 처자식 관계, 요약자와 한마디로 수익자 관계, 얘네 둘의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법률용어로 우리 뭐라 부른다? 대가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용어가 까다롭지. 용어만 익히면 돼요. 왜? 왜 사장한테 안 쓰는 용어니까. 나는 뭘 털려고 요약자, 낙약자 처음 듣는 얘기다? 보상관계, 대가 처음 듣는 얘기야. 다 누가 처음 듣는 얘기야. 안 쓴 용어이기 때문에 낯선 거야, 이게 지금요. 많이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하고 있지만. 대가관계라 불러요. 이때 이 수익자의 권리는 이 계약이, 이 보상관계, 이 기본 계약이라 불러요. 기본 계약이. 이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서 3자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대로 보자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서, 자, 이게 이제 수출 같으면요. 얘들이 운송계약 맺으면서 발행한 증권이 있어.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 그걸 얘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언제 도착하니까 이거 제시하면서 찾아가라. 애들이 그 증권을 제시하면서 운송부를 넘겨달라. 얘가 사망하면요. 보험에 쫓아가서 보험 증서를 제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수익의 의사표시 하였을 때. 그럼 이 계약이 맺어진 날은 요게 예를 들면 2월, 운송이 맺어 2월 1일이야. LA 도착해서 얘가 증권을 제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운송 넘겨달라. 의사표시한 날은 2월 25일이야. 얘 권리는 언제 발생한다? 얘 권리는 2월 20일 권리의 취득 발생. 그러면 수익을 표시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해요.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나타나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운송부를 넘겨달라고 얘기한 날에 그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수익 의사표시가 이 3자라는 계약에서 권리 발생 요건입니까?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까? 계약은 언제 성립한 거예요? 운송계약 언제 성립했어요? 2월날. 이거 성립한 거지. 수익 표시한 날 계약 성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표시는 이 권리 발생 요건, 권리 취득 요건이지. 이 계약의 무슨 요건이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거 잘 속이는 문장이죠? 보상관계, 대가관계. 이 운송계약 맺는 거, 꽃배달 계약 맺는 거, 보험계약 맺는 거. 근데 이 보상관계가 이제 계약 성립 요건인데 이 보상관계 만일 하자나 흠이 생겼다면 하점이라는 말이냐면요. 이 운송계약 맺을 때 뭐 사기를 당했다라든가 강박과 맺은 계약이라든가 비즈니 표시, 농담 삼아 맺은 계약이라든가 이게 통절 표시야. 가장 운송계약, 가짜로 운송계약 맺은 가짜로. 누구 속이려고? 코트레일. 이 수출 계약을 맺어야지만 이 코트레일부터 뭐 이렇게 뭐 무역 보조금이라든가 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야, 우리 컨테이너 10개 정말 수출하고 좀 꾸미자. 짜고 하는 통정 허위 표시. 이게 하자음이야. 그럼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이 운송계약 자체가 다 뭐예요? 무효가 되고 다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상과 하자음은 이 계약 전체에 영향 미친다. 미치는 거야.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미쳐서 이 계약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영향 미친다. 기본적인 게. 그런데 대가한 게 문제 생겼어. 그래서 운송계약 맺어서 지금 태평양 떠가고 있어. 이 배가 막 컨테이너 막 떠가고 있어. 이렇게 떠가고 있어요. 떠가고 있는데 이 대가관계가 문제 생겼어요. 대가관계 누구예요? 수출업자, 홍씨와 수입업자, 여기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 홍남기요. 보험을 지급받는 홍남기 이혼했어. 이 문제 생긴 거죠. 예를 들면 말이라도 불경스럽다. 자, 문제 생겼어. 또는 여기요. 이게 뭔가 뭐 무효가 되거나 뭐 취소했어. 무효 거래가 깨졌어. 다음인데 야, 무효거래 깨기로 하자. 그래, 그러기로 하자. 없었던 일로 하자. 해지해버렸어. 그럼 문제 생긴 거야. 문제 생기면 이것은 이 계약에, 이 운송계약에, 보험계약에 영향 미쳐 안 미쳐요? 영향 안 미쳐요. 전혀 영향 미치니까 두 사람의 내부 관계에 불과한 거야. 얘가 전화했어요. 저기요. 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운송물. 그랬더니 하와이까지 왔대. 내가 스미스랑 무역거래 깨졌걸랑요. 그 운송계약 해지합니다. 그 운송계약 취소합니다. 내가 그때 사기를 당했거든요. 운송이 없었던 일을 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내부 관계에 불과한 거야. 여기를 전혀 영향 미치지 않아. 따라서 낙약자가 이 대가관계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한테 뭔가를 대항이라 불러, 대항. 주장할 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험 가입해 생명보험이야. 보험을 수령권 자식이 없어서 그냥 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혼했어. 협의 이혼했어. 이혼했지만 보험에 찾아가서 보험을 수령권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처 이름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으로 예를 들면 뭐 부모라든가 형제 뭐 누구로 바꾸려면 변경 안 해놨어. 이혼해서 협의혼하고 신고한 3일 있다가 내가 사망했어. 근데 보험회사 찾아가 보험 수령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서 이 전처가 나타나서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지급해야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봤더니 이분이 사망이 3일 전에 이혼하셨네? 보험금 거절합니다. 권리 있어 없어요? 없잖아. 둘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낙약자는 대가의 문제 가지고 수익자는 아무것도 취할 것은 없다. 또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요약자가 낙약자의 뭔가를 운송계약을 해지합니다. 운송계약을 없었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할 권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처형량 미치지 않잖아. 대가관계는 내부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또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이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은 없다.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 결론이죠. 결론. 어렵지 않아요. 용어들이 뭐 병존적 채무인수, 뭐 변책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시험 아니야. 응? 이 교과 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나 봐. 응? 안 쓰면 큰일 나. 사람이 원래 자기가 아는 걸 빼기가 힘든 거야. 빼줘야 되는 거야.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지.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가르친다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읽으면 복잡하잖아. 어느 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이건 우리한테 도와치는. 여기를 배워야지. 우리가 병조 채무, 면적 채무에서 배워야지. 뭐 이행인수가 뭔지 배우지도 않는 시험법을 왜 논하겠어. 한 문제 내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체크한 거 두 가지. 꼭 읽으시면 그 얘기고 별표 세 개 층으로 가야죠. 그러면 수익자. 이거 간단해. 놀면. 그게 간단하지만 용어들이 까다로워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될 뿐이야. 반복해서. 자, 수익자요. 자, 미국 수입업자 스미스 봅시다. 얘들 몇 거 정리할게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제목이 제3자론 계약이잖아. 얘가 제목이잖아. 대리에선 누가 제일 중요해요? 대리인, 무권대리인, 유권대리인, 복대리인, 표현대리인, 대리인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제목이잖아. 3자론 계약에서 누가 중요해요? 제3자. 이 제목이잖아. 그래서 항상 주인공을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 3자는 이 3자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이 계약의 성립 당시에 제3자는 이 3자가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와도 무방하다 그래요. 얘가 수출 계약을 맺는데 일단 이 운송물이 가려면 한 3주 걸려요. 근데 이 운송물을 이 컨테이너에다 보내고는 거야. 운송함에 보내는데 스미스한테 줄지 알버트한테 줄지 로버트한테 줄지 아직 결정 안 했어.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증권 보낼 거야. 현재 당신 일단 보내. 급하니까. 아직은 3자 결정 안 됐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만 특정도 확정되면 돼. 수익 표시할 때까지만 특정되는 거지. 계약 성립 당시에는 누가 수익자인지가 현존하지 않아도 특정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또 얘가 얘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물론 임의정이야. 특약이 있다면 다 필요 없어. 특약대로 가는 거고. 이때 비로소 이 3자의 권리가 발생되고 취득되는 거지, 계약이 성립했다고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사표시한 날은 2월 25일. 계약 성립한 날은 2월 1일. 2월 1일에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은 아니라는 거. 물론 특약이 있다면, 수익의 표시가 없더라도 권리가 발생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보험약관에 수익자가 수익 표시하지 않아도 사망하면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약관이 있었다면, 특약이 있었다면, 달리 정한 바가 있었다면, 그때는 수익의 표시는 필요 없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특약이 있다면. 아무런 말 없으면 이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요. 발생력, 이것이 이 계약의 무슨 요건은 아니다.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때 성립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 3자는 효과 얘가 받는 거야. 다 얘가 받는 거야, 얘가. 효과 얘가 받는 거야. 받을지언정 3자는 계약 당사자도 당사자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은 누가 맺은 거야?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맺은 거지, 수익자가 계약 맺은 게 아니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 스미스는 효과를 받을지언정 당사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의 변경, 계약을 변경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혹시 사기약 막다 계약을 취소한다 등등, 이런 권리는 얘한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운송계약을 변경하든 해제하든 취소하든 누구만이? 요약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계약 당사자니 네가 나타나서 계약 변경할 건 없잖아. 그건 받을지언정. 하지만 얘도 수익자도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권, 빨리 이행해달라, 빨리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빨리 운송을 넘겨달라, 이행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있지. 증권 제시하면서 운송물을 넘겨달라,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이행 청구권은 있지. 또 이행 청구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해. 채무 불이행이야. 끝까지 이행을 안 해. 안 넘겨. 채무 불이행이라면 이 채무에 따른 네가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영업을 제대로 못했어. 내가 손해났어. 손해배상해줘. 라고 이행하지 않았어. 수익자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3자 계약에서 이제 원상회복이 있니, 별의별 얘기 다 쓸 거야. 근데 어쨌든 3자한테 쓸 수 있는 용어는 딱 두 가지. 이거 말고는 어떤 것도 없어.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단어 말고는 어떤 용어도 쓰지 말아라. 다섯 번째, 이제 법조문이에요. 거기 보면 540조 법조문이 하나 있어. 법조문이. 자, 교재 봐보세요. 443쪽에 2번에 제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권. 자, 보세요. 전제의 경우에 채무자 누구라고요? 낙약자, 운송회사. 낙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3자에게 독촉장 보내는 거, 최고장, 독촉할 수 있다. 채무자가 낙약자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밑줄 제3자 계약 효력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운송계약 맺어서 약속 날짜 운송회사가 LA가 도착했어.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익자 나타나서 증권을 제시하면서 운송을 넘겨달라고 얘기해야지 운송을 넘겨주고 파나마로 가는데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다 져야 되잖아. 낙약자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때 낙약자 수익자한테 물었어. 수익자 씨, 수익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늦어도 3월 3일까지는 대답해달라. 가부간을. 상당히 정말 최고했는데 무답. 얘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얘가 무답이야. 대답이 없어요. 무답이라면 얘는 뭐 한 걸 본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예요. 본다.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거절만 보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걸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든
파나마로 떠나든 이제는 낙약자는 채무불이행책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때 채무자 권리자한테 물어서 권리자 그 기간에 대답이 없으면 권리를 상실시켜버린 권리를 박탈시킨 제도가 최고제도예요. 이때는 대답이 없다면 수익을 거절한 걸 보기 때문에 이제 수요파시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권리를 박탈시켜버려요. 상당 기간에 대답이 없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얘가 수요 표시한 날이 언제다면 2월 25일이에요. 이날 수요 표시한 날이에요. 그러면 얘가 수요 표시하기 전까지는 2월 20일 전까지는 그러면 수요 표시하기 전까지는 권리가 아직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는 요약자 낙약자도 이 운송계약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없었던 일로 해제하거나 등등이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3자가 낙약자한테 수요 표시를 했어. 수요 표시를 해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수요 표시를 했어. 한 후에는 했어요. 이제 권리가 이제 발생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와서는 임의로 요약자와 낙약자도 이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해제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해버리면 얘 권리가 해쳐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이 다음에 들어가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봐줘요. 제가 여기에 더 추가할 거예요. 근데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이제 복잡한 사례 문제에 들어가면 선의 3자 보호자에 해당되는 3자냐 3자가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잡당을 볼 건데 그건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서 문제 풀 때쯤에 의사표시를 완벽히 알았을 때는 이제 80원짜리 문제 도전하는 거야. 근데 별일이 없던 요 정도까지만 하면 제가 나온 기출 10문제 중에서 7, 8문제 맞춰요. 나머지 가장 까다로운 두 문제는 이 다음에 심화해서 더 추가할 거예요. 요 정도. 여기가 늘 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시험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어. 3자랑 계약은 그냥 대충 나와도 실점이야. 용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조금 까다롭게 나와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 어려운 것들은 이 다음에 더 정리할 거야. 사례 문제 관련되는 것들은.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거나요. 일단 넘기시면 다 설명드린 거야. 그래도 한두 가지 이제 밑줄을 긋자면, 체크하자면, 거기 443쪽에 3번에 기억 밑줄, 자, 동네 밑줄.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언제 생기나요? 수익을 표시한 후에는 당사자나 합의로 이제 와서는 변경하거나 이 계약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언제까지는 가능하다? 수익 표시하기 전까지, 의사표시 전까지는 임의 해제 변경이 가능하나 일단 수익 표시에서 사자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요약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 후에는 그 전까지는 하지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약 맺을 때부터 3자 권리가 발생된 후에도 임의 해제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그냥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건 뭐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원칙은. 자, 넘기시면 니은번, 판례 밑에 니은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수익자는 계약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판례는 수익자한테도 뭘 인정한다? 손해청구는 인정한다. 어쨌든 수익자한테 인정되는 권리 몇 가지? 용어 중에 이행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이 두 단어 말고는 어떤 용어 나와도 뭐 해제니 변경이니 원상회복 어떤 단어 나와도 다 누구만이? 요약자만이. 하여튼 수익자한테 인정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이행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단어 말고는 어떤 권리도 어떤 용어도 쓰지 말아라. 해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요약자 보세요. 이번에 요약자 완전 쭉 내려왔어요. 요약자에 대한 효력. 요약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 보세요. 거기서 보면 2번 얘기. 그 2번이요. 동네 2번 보세요.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모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얘가 채무불이행. 이 끝까지 이행을 하잖아. 채무불이행을 얘가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하는데 이런 해제를 좀 이따 보면 법정 해제라 불러요.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법정 해제권은 누가 행사한다? 요약자 해제하는데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이 계약 위반이어서 요약자 해제할 때는 수익자 동의는 필요 없다. 밑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낙약자 보세요. 3번 낙약자 한 줄만 밑줄 그시면 돼요. 낙약자에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번 밑줄 아직 긋지 마시고 낙약자는 운송회사 보험회사예요.
원소에다 보험회사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취소권도 해제권도 가져야도 갔는데 낙약자가 요약자의 불행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밑줄 낙약자는 원상회복 오늘 배울 거야. 해제는 플러스 원상회복이 있어. 원상회복. 해제하는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요구하라? 요약자한테 요구해야지 수익자한테 원상회복 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얘는 얘 때 이행을 했어. 뭔가 이행을 했어. 이행했단 말이야. 이행을 하면 얘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주는 거야. 그걸 위반해. 열딱 지나서 나 해제한다. 해제는 있다 보지만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해제는 손해배상이 있다. 해제는 삼자를 보호한다. 해제된 원상회복은 얘한테 이행되는 후라도 원상회복은 여기다 요구하라는 거야. 여기다 요구해야지. 계약 당사자는 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원상회복 요구할 수 없다는 거야. 원상회복 요구가 들어오면 야 해제했어. 원상회복 들어왔어. 너 받은 거 빨리 줘. 네가 받아서 이렇게 원상회복 해줄 일이지.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이행된 후에도 해제했던 원상회복은 요약자한테 요구하는 거지. 이행했다고 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수익자한테 원상회복 요구할 수는 없다. 참 독특한 거예요. 이해 안 돼. 물론. 그래도 밑줄 거놓으셔. 나을 만한 정해져 있어요.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이행된 후에도 계약이 해제했다는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 요약자한테 요구해야지. 이행되는 후에 지가 이행했다 직접 쫓아갔다 수익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원상복구 요구할 수는 없다. 기억하세요. 이 정도만.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익혀야 돼. 시간이 없어서. 잘 나온 지문들이야. 자, 해제 파트예요. 자, 해제 파트는 해제라는 용어를 언제 쓰는 건지, 해제라는 용어 언제 쓰는 건지 그 기초 강의를 한 15번 정도 했어요. 바로 기초 강의 보시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워낙 페이지가 많아서. 왜? 해지는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나오는데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우연부담도 한 문제, 삼절한격도 한 문제, 청약 승낙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범위가 넓으냐면요. 이 해제지는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법조문이. 법조 11개 조문이에요. 11개. 543조부터 553조까지 11개 법조문이야. 아까 동시환명권 한 조문이야. 우연부담 두 조문이야. 계약 체결 갈책임 한 조문이야. 535조. 삼절한계가 4조문이야. 이 4개 합친 거보다 법조문 더 많어. 그 얘기는요. 한 점 한 점을 자세히 풀어보려면 이 4개 합친 거. 우연부담, 동시환명권, 삼절한계약, 계약 체결 갈책임. 이거 합친 거보다 더 강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출제비 지금 몇 문제? 한 문제. 물론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민법을 학문하는 사람들이 학문. 난 시험의 뜻인 사람이 아니야. 학문의 뜻이 있어. 끝까지 알 때까지 해보자. 그러면 이거 대리만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문제 때 대리만큼 세 문제 하는데 만큼 시간 투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꼭 나눈 부분 정식 봐야 되는데 기본 개념은 기초 강의를 봐주세요. 다시 한번 봐주시고 바로 시험에 나올 거야 들어갈 거야. 의외로 한 문제 나오는데 거기 뭐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봐보세요. 2번에 의외로 시험 지문이 많이 나오잖아. 이 단답식 문제가. 근데 여기서 주체 어디가 나오냐? 자 보세요. 심화에 들어오면 해제와 취소의 비교 있어요. 그 도표 별표 하나 치세요. 해제라는 용어와 취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오른쪽 도표에 있어 별표 하나. 그 다음 2번 해제기 합의 해제 별표 2개. 그러니까 의외로 시험이라는 것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오면 다 여기야. 그 다음에 어느 걸 별표가 치느냐. 그러면 448쪽에 보면 해제 조건이란 말이 있어요. 해제 조건. 거기서 판례 있어요. 판례. 거기에 판례 2개 있어요. 판례. 중도 미지급을 해열 자동 해제한 특약. 거기 별표 하나. 밑에 판례 있어요. 비교 판례. 약정일제 잔대금을 미흡하면 해제하는 특약. 여기도 별표 하나씩 있어요. 하나. 이게 중요한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해제한다는 말과 흡사한 용어 중에 뭐냐? 취소한다는 말이에요. 취소한다. 얘들 공통점이 뭐냐? 해제권, 취소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다른 말은 뭐라는 거예요? 해제권자가 취소권자 취소한다. 해제한다. 일방적으로 하면 취소 효과가 해제가 일방적으로 생기는 거야. 둘 다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죠?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해제한다. 저는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둘째, 얘들 둘 다 소고표가 있어. 소고표. 해제하면 취소하면 그날부터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요.
둘 다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또 원칙이에요, 원칙.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교과서 없어 이거는. 원칙은 해제건 취소건. 원칙은요. 제3자를 이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에요. 3자 보호. 차고, 사기, 강박의 취소는 선의의 3자한테는 취소를 대항할 수 없다. 단 제한 능력에 의한 취소는, 미성령 같은 취소는 3자 보호하지 않는 예외는 있지만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둘 다 3자를 보호한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있어. 근데 해제를 한다면 언제 쓰는 거고 취소한다면 언제 쓰는 거냐. 봐보세요. 흡사한 용어지만 달라요. 보세요. 해제 보세요. 거기 도표 보세요. 해제는 어디에만 쓴다? 계약. 계약에만 쓸 수 있는, 계약이 아닌 데는 해제한단 말을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계약에만 쓰는 특이한 용어야. 취소한단 말은요. 다 쓸 수 있어.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합동행위. 취소는 모든 법에 다 쓰는 용어야. 해제는 오로지 계약에만 쓰는 용어야. 그러면 계약은 잘 봐보세요. 계약은 계약 매매 계약 맺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 맺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 계약은 이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한단 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한단 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취소 다 쓰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계약을 취소하는 거냐. 취소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1번 계약 해제한다면 오히려 계약에만 쓰는 경우. 취소는 모든 거 다 쓸 수 있어. 그럼 어떤 때 계약을 해제할 것이고 어떤 때 계약을 취소할 것이냐. 이 차이점이 뭐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계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취소는요. 언제 사유냐.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문제가 있는 거야. 이 계약을 맺은 날은 3월 1일이야.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쓴 날이. 이날에는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날에. 근데 오늘 3월 20일이야. 3월 20일 날 왜 그러냐. 이날에 문제가 있었어. 아유, 내가 3월 1일 날 계약 맺은 걸 이제가 깨달았어. 야, 사기를 당했구나. 야,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제가 깨달았어. 야,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란 말을 못했구나. 1000평을 매입한다면 1000제곱미터를 매입한 거야. 언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문제는 3월 1일 날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 경우 뭐 하는 거야? 취소하는 거야. 취소는 이날 할정정 이미 계약 성립 당시의 문제예요. 근데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에는 3월 1일 날 아무 문제가 없었어. 성립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날은 아무 문제 없었던 계약이야. 오늘 3월 20일인데 왜 문제 생겼어요? 그 당시 아무 문제 없었던 계약이야. 중도금 치르게 한 날이 3월 15일인데 5일이 지나서 중도금 끝까지 안 치러. 계약 위반해. 계약 맺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계약인데 계약 체결된 이후에 계약 위반해. 채무를 불이행해. 뭔가 문제 생겼어. 이제라도 이 계약 뭐 하는 거야? 해제하는 거야. 그러면 3월 20일 날을 놓고 볼 때 3월 1일 날 계약 맺을 때 이미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를 가지고는 이제라도 취소하는 거고. 계약 맺을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뭔가 문제 생겼어. 약속한 날짜에 계약 위반해, 채무를 불이행해, 중도금을 치르지 않아, 등등 문제 생겼어. 그럼 계약을 해제하는 거로 말로 쓰자면 계약 성립 당시의 문제를 가지고는 취소, 계약이 성립한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해제.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정 해제가 있고 법정 해제가 있어요. 그런데 취소는 약정 취소란 말이 없어요. 취소는. 그 밑에 약정 취소란 말이 없어요. 취소는. 딱 법에 규정된 법정 취소만 있어요. 합의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해제는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법정에 뭐가 있었는데 우리 외웠잖아요. 이 네 가지 말고는 취소한다는 말 없잖아. 절대로. 제, 사, 강, 차.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법정 사유만 있지 약정 취소란 말은 없어. 근데 해제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둘 다 허용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둘 다 흡사해야죠. 흡사해. 둘 다 소급표에서 계약이 취소한다는 말이 떨어지면 해제만 떨어지면 3월 1일로 들어가서 다 없었던 계약이 돼. 3자도 보호해. 일방 의표시 다 똑같아.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해제는 원상회복이라 불러. 원상회복. 용어 밑줄. 그거 제일 중요한 거야. 취소는 부담반환이라 불러요. 용어가 달라요. 뭔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건 돌려줘야 돼.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주고받은 거 돌려주고 돌려받는 건데 원상회복이라 부르고 한쪽은 부담반환이라 불러.
용어를 구분할 때는 뭔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돌려주고 돌려받을 것이냐. 원상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는 잘 봐보세요. 해제에 따른 원상의 범위는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이 반환 범위가 같아요. 이게 특이한 거야. 원래 민법의 원리는 선이라면 더 보호하고 악인은 덜 보호하는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해제한 상대방의 선이었던 악이었던 반환 범위가 같아요. 악이라 더 돌려주는 게 없어. 그래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상대 선이 악이 불문하고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전부. 그런데 취소한다. 제사, 강착. 계약일 당시에 이미 4가지 원인이 생겼어. 오늘 깨다 3월 20일 깨서 취소한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취소는 부당반환이야. 그러니까 취소했다는 부당반환 범위는 돌려받는 건데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대원칙 선이라면 현존이 악이라면 받은 이익 전부 플러스 이자 플러스 뭐까지도 소명까지도. 한마디로 용어를 나눴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야. 해제다 원상회복은 상대의 선이었던 악이었던 반환범위 같아요. 선이 악이 불문하고 모두 받은 것을 받는 전부. 현존 반환이 없어. 근데 부당 반환은요. 선이라면 현존이 악이라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차이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적을 거야. 해제고 도표 맨 밑에다 적으셔. 해제는 그러고 나서 이 도표 맨 밑에다가 해제는 원세 받은 다음에 플러스 별도로 손해배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해제는. 악이라고 해서 더 받은 게 없잖아 지금. 악이한테 더 받은 게 없잖아요. 원세 받은 다음에 악이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부당반환은 악이라면 이미 부당반환 범위에 반환 범위에 받은 거 이자 손해배상 받잖아요. 부당반환 받은 다음에 별도로 취소권자가 취소 안 사람한테 별도로 부당반환 받은 다음에 손해배상 본단 말이 있어 없어요? 그거 있으면 안 되지. 그거 받고 있잖아 악이한테. 또 받으면 더블로 받는 거지. 아, 해제는 원사 플러스 손해배상이 있구나. 해제는 부당반환 받으면 별도 손해배상은 없는 거야.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잖아. 반환 범위의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잖아. 거의 비슷하지만. 이해되십니까? 객관적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나오면 어려워 이게. 비슷하지만 취소는 부당반환 범위는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리고 이미 부당반환 범위에 악이라면 선이한테 손해만 묻는 건 아니야. 악이라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받았기 때문에 별도 손해배상은 없다. 해제는 원상회복인데 상대방의 선이었던 악이었던 불문하고 반환 범위 같아. 악이라고 더 받는 게 없어. 부당반환 받은 다음에 아니 원상회 받은 다음에 별도로 악이한테 손해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응? 기억나시죠? 이런 거 뭐 이거 용어 차이가 있으면 딱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굴까요? 올 10월 29일 날 9시 되면 정체가 밝혀져. 그들의 정체가. 그들은 유난히 어디에 집착하냐 단다시 문제. 너무너무 자주 나왔어요. 여기 지금 뭐 29회, 30회, 31회, 31회 계속 나왔다는 게 해제 계약과 해제 차이점.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묻는지 몰라. 거기 2번 별표 2개 쳤죠? 해제 계약. 단다시 문제 이게 잘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느 파트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 나눠지는 거야. 아, 이 파트를 좀 쉽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내겠다. 좀 어렵게 내겠다. 둘 중에 하나잖아. 쉽게 내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단다시 문제 여기. 구별 개념 중에서 해제와 여기 해제 있어요. 해제와 해제 계약은 해제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합의 해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합의 해제는 해제와 해제 계약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같다. 다르다. 뭐가 달라요? 글씨가 틀리잖아. 글씨가 해제는요. 이건 단독행위야. 근데 일방적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해제한다. 내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상대 동의 필요 없어. 해제 계약은 일방적으로 못해요. 두 사람이 있다면요. 다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 이건 계약이야, 계약.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못해. 쌍을 합의 없이 이건 계약이고 단독행위야. 용어만 비슷할 뿐이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해제 그러면 여기 생각된 말이 법정 해제 줄임말이야. 해제 사유가 뭐가 있을까? 계약 맺을 당시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뭔가 문제 생긴 거야. 무슨 문제 생겼어요? 해제 사유. 보통 사유가 뭐가 많을 거예요? 계약 위반. 중도금 안 치러요. 잔금을 안 치러요. 약속한 날 계약 위반해. 채무불이행이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거야. 파기하는 것을 해제한다 그러는 거야. 계약 위반으로 삼는 거야. 계약 위반.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으로 삼는 거야. 근데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아니에요. 뭔가 계약 위반을 원인 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영화 흡수할 뿐이지. 그걸 원인 삼는 거 아니야. 그럼 합의해제 언제 하는 거니? 해제 계약은. 아무 문제 없어. 완전하고 아무 문제 없는 계약을 쌍방 합의하에 결국 없었던 일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중도금 안 치러, 잔금 안 치러서 그냥 파기해버리는 거야, 해제는. 합의해제 보세요. 참 친한 사람이야. 친한 사람끼리 오늘 계약을 맺었어. 3월 1일 날. 그래, 우리 공장에 있는 중고기계 2대를 개당 1억씩 2억에 매매하기로 하자. 그래, 매수하기로 하자. 2억에 한 대당 1억씩. 대금은 3월 10일 날 치르고 열흘 뒤에 3월 10일 날 인도하기로 하자. 계약 썼어. 도장 찍었어. 아무 문제 없어요. 계약 맺고 와서 3월 2일 하루가 딱 지났는데 매수인 후회가 되는 거야. 야, 내가 기계가 싸다고 했지만 괜히 샀나 봐. 응? 경기가 안 좋아 있는 기계 노는데 아무리 계약 싸면 뭐 갖다 놀릴 건데. 응? 괜히 욕심부리고 괜히 산다고 계약 썼네. 그냥 후회하고 있어. 아직 뭐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은 건 없어. 중간에 뭐 중도금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날 2억 치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하루 지났는데 매도인도 후회하고 있어. 야, 내가 아무리 돈이 급하지만 그 기계 2대를 팔아버리면 난 뭘 갖고 먹고 살아. 응?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괜히 판다고 했네, 싸게. 응? 괜히 계약서 썼어, 얼떨결에. 후회하고, 둘 다 후회하고 있어. 근데 아무 계약 잘못된 거 없어? 뭐 계약 위반한 거 없어요. 그 다음날 3월 3일 날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지. 커피 한 잔 마시지. 그러면서 저기 했더니, 야, 저기 내가 그 계약 괜히 맺은 것 같아. 나도 기계가 많은데 없었으면 좋겠대. 매도니 불감청 고소원. 내가 먼저 원하고 싶었던 말이야. 잘 됐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없었던 일을 하자.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일단 완전 유효한 계약을 합의가 당연히 없었던 계약을 만드는 거야. 계약 위반을 원인 삼는 게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채무를 원인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있어 없어요. 뭘 계약 위반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있지. 두 번째, 이 합의해제에서는 이거 해제가 아니에요. 해제가 아니야. 말만 비슷할 뿐이야. 해제는 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야. 해제한다.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거야. 이건 계약이야, 계약. 그렇기 때문에 합의해제는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민법 규정. 해제한 민법 규정. 요게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 543조부터 553조 11개 있다 했잖아요. 해제 민법 규정을 해제 계약에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요. 해제가 아니야, 이거는. 적용한다면 틀려. 세 번째.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3일 전에 2억에 매매 맺으면서 2천만 원 준 게 있단 말이야. 계약금조로. 관행에 따라 10%. 그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없었던 얘기 때문에. 2천만 원 돌려줄 때 받은 나라부터 반환할 때 그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줄 때 부담반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자를 가산하지 않아요. 받은 대로만 돌려줘요. 그래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자의 해제는 원상회복이라고 해요. 원상회복이면은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요. 이자를 가산해야 돼. 받은 이자를 쳐줘야 돼, 이렇게. 그런데 합의해제는 서로 합의하에 끝내기 때문에 이자 가산이란 말이 없다. 이 차이점이야, 이게 지금. 근데 같은 점도 있어, 같은 점. 교과서보다 자세하게 해야 돼, 나오는 데는. 응? 다른 점이에요, 이거 다른 점. 이 세 가지가 해제가 다른 점이다. 같은 점. 얘도 소급표가 있어. 합의해제 돼버리면요. 3월 5일 날 합의해제 되면요. 3월 1일로 돌아가서 다 없었던 일이 돼. 소급표가 있다. 얘도 제3자 보호해줘야 돼. 합의해제기 전에 3자 생겨버리면 3자한테는 쫓아가서 합의해제 요청하면 안 돼. 이거는 같은 점이야. 해제도 소급표가 있다. 해제 3자 보호한대. 같은 점 두 가지, 다른 점 세 가지. 이게
그저만 한 22회 때부터 30회 때 한 10년 보면서 3번, 4번 나왔던 파트야, 이게. 이게 합의해제. 다른 점 뭐라고요? 손해배상이 없다. 해제가 난 민법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받은 데다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하지만 합의해제와 해제가 둘 다 소급표가 있다. 둘 다 3자는 보호한다.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간단하지. 이렇게 딱딱 정리하셔야 돼. 이렇게. 같은 점, 다른 점. 그런 다음에 해제 조건이 한 마디 나와요. 저는 나 같으면 단답 문제 하나 내려면 난 이거네. 합의해제 안 내. 합의해제가 많은 일 아니야. 그렇지만 난 이건 내. 중개업 볼 때 중개사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이걸 안 내고 이게 해제 결례는지 난 알 수가 없어. 해제 조건 거기서 보면 그 판례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판례가 중도금 미지급, 다른 말 불지급이죠. 미지급 해제 조건은 우리 조건의 말 또 뭐라 불러요? 해제 특약을. 같은 말이잖아. 특약은 유효하다. 제목 옆에다 유효 크게 써놓으세요.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해제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판례 잔대금, 이게 중개업인데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 뭘 물어? 잔대금 미지급 불지급 미지급 해제 조건, 해제 특약은 같은 말이야. 조건은 이것은 무효. 따라서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그 계약은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먼저 판례 볼게요. 부담 매매계약 쓰면서 10억에 사고 팔기 이미 한 필지, 토지 한 필지를 중도금은 4월 10일 날 치료한다. 근데 특약상 만일 중도금 지급 일자에 중도금 입금되지 않으면 4월 10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자동으로 소멸하고 계약금은 몰수한다라고 썼어. 4월 10일까지 중도금 안 들어왔어. 이게 해제되고 계약은 몰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 특약은 유효해요. 그런데 밑에 잔금 지급 일자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해제되고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한다.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은 무효야. 그런 특약이 있었더라도 잔대금 지급 일자에 잔금 입금되지 않으면 일단 최고해야 돼. 빨리 이행해달라. 최고 후. 그래서 잔금 입금하지 않으면 해제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니라는 거 판례가. 아니 왜 중도금과 잔금 왜 틀려? 중도금은 선행 의무야. 매도인 아무 의무가 없는 거야. 근데 잔금은요.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매매 부동산 명도는 동시한관계에 있는 거야. 동시한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동시한관계에 있는 상태는 동시한관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 중도금 미지급 해제 특약은 유효. 자동 해제되는 건 맞다. 잔대금 미지 해제 특약은 무효. 그런 특약 나와도 소용없는 특약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고 후 상당히 한시한 다음에 해제한다는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닙니다. 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알아야겠어요? 이걸 알아야겠어요? 이걸 알아야지. 이거 쓸 수 있는 용어거든. 많이 그 특약상으로. 잔대금 미지 해제 특약 쓰나마한 특약이야. 이거 쓰지도 말아. 중도금 미지 해제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쓸 때 오케이. 됐죠? 네. 자, 바로 법정에 들어갈 거예요. 약정에 법정의 차이점은 제가 기초강의에 봤어요. 바로 법정에 들어갈 거야. 법정에 들어가서 별표 쳐야죠. 먼저 449쪽에 2번에 법정 해제에서 1번 밑줄 이행 지체를 해제권 별표 3개. 별표 3개. 별표 3개. 별표 3개짜리고 이게 이제 2페이지 걸쳐서 오른쪽 페이지 넘겨보세요. 450페이지, 450페이지 빽빽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가 총리하냐면 454쪽에 2번에 해제 불가분성 별표 하나 해제 불가분성. 그 다음에 해제 효과 여기가 별표 3개인데 그 중에서도 해제 효과 제목에도 별표 3개 치셔서 좋아. 그 다음에서도 어디냐? 그 하이라이트가 456주에 2번에 제3자보호 여기가 별표 3개야. 이 3자보호 얘기를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457조, 458조, 459조 하고 있어요. 3자보호 문제 나오면
최소한 75점에 80점짜리 문제, 이행 지체에 따라 해제 문제 나오면 60점대의 문제. 그 밑에 단답식 문제, 취소와 구별하라, 이거 구별하라. 이거 나오면 단답식 문제. 딱 세 군데요. 일단은. 자, 먼저 법정해제란 말 볼게요. 법정해제. 법정의 사유에는 법에는 사실은 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법정의 사유인데 법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두 사람이 계약 맺을 때 합의하잖아도 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자동으로 발생해제권이야. 계약 쓸 때 잔금 친다 잔금직을 못하면 이게 해제할 수 있기로 하자라고 쓰지 않아도 쌍무계약에 하지 않아도 잔금을 입금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법정해제 사유야. 근데 법정해제는 모두 뭘 원인 삼느냐? 이거는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을 원인 삼는 거야. 계약을 맺었는데 한마디로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원인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거야. 응? 이해되죠? 계약서 이말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보세요. 중도금 친다 중도금 지급이 안 되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하자. 그 말 쓰지 않아도 중도금 못 치르면 빨리 행해달라. 끝까지 못 치르면 해제한다. 할 수 있는 거야. 채무를 원인 삼는 데. 근데 원인이 이 채무 원인 이거 계약 위반을 삼는 건데 계약 위반의 원인을 따질 줄 알아. 원인이 채무자 기책 사유로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계약 위반했는데 지 잘못으로 만약에 얘 계약 위반했는데 걔 잘못이 아니래. 건물 매매 결책을 했는데 매도인 잘못 없이 매매한 건물이 불나서 없었대요. 그건 걔 잘못이 아니잖아. 그럼 우연부담으로 넘어갈지언정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잖아, 그건요. 지 잘못으로 뭐 이행이 지체됐건 이행 불능이 됐건 불완전이 됐건 지 잘못으로 이게 포인트야. 또 이 법제해제라는 말은 어디에만 쓰는 거냐? 오로지 채권 계약에 한해서만 이 법제해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계약에는요, 채권 계약이 있고 물권 계약이 있고 주물권 계약이 있단 말이야. 모든 게 쓰는 용어가 아니야. 오로지 채권 계약에서만 법제해제라는 말이 있는 거야. 왜? 이 채권에서는 이 채무행의 말이 있거든요. 이행의문을 남기기 때문에. 근데 물권행위로는 이행의문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물권 계약에 물권행위에 채무행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채무행 원인 삼는 법정해제는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채권 계약에 한해서만 쓰는 용어지. 물권 계약, 주물권 계약 법정해제는 말 없어요. 그럼 법정해제 뭐냐? 첫째, 이행 지체에 따른 법정해제. 약속한 날짜 중도금 잔금을 안 치르면 해제해야죠. 두 번째, 누구 잘못으로? 지 잘못으로. 만약 지금 우크라이나 사는 사람 무역거래 맺었는데 그게 전쟁 나서 약속 날짜에 물건 못 보낸대.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 그건 이행지체 해제하면 안 돼. 그런 건 지 잘못으로. 이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행불능. 지 잘못으로. 이행불능을 만들었대. 지 잘못으로. 지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 없이 이행불능이 돼버리면 그건 우연부담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됐대. 세 번째는 지 잘못으로 불완전이행이 돼. 불완전이행. 네 번째는 채권자 수령 지체라는 게 있어. 매수인이요. 이 채권자 매수인이야. 채무자는 매도인 생각하시면 되고 매수인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받으러 안 나와. 오늘 만나서 물건 넘겨주려 했는데 매도인이 싣고 왔어. 트럭에. 나타나서 물건 받아줘야 될 건데 안 받아줘. 빨리 약속 날짜에 물건 싣고 왔다. 빨리 인수해가라. 인수를 끝까지 안 하면 매도인 채도 해지한다고 해야지. 이건 매수인 잘못. 하나는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를 우리 판례가 해제 엄격한 요건과 기준하에 이제는 인정한다. 이 기억만 하시면 돼요. 이건 약간 논란 소지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쨌든 시험 문제는 5가지가 법정해제예요. 이 5가지는 계약 맺을 때 계약서 쓰지 않아도 해제 사유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 중에 우리 시험 문제는 이행지체야. 왜 이행지체일까요? 물론 이런 사유도 있지만 이런 사유는
극히 드문 예야. 사회생활 때 99%뭐 때문에 삼나요? 약속할 때 중도를 안 치러요. 약속할 때 잔금을 안 치러요. 약속할 때 매도인 물건을 안 넘겨요. 99%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지. 지자를 못으로 매매한 건물을 불을 내서 다 때려부셨더라. 이런 건 드문 거야. 이런 건 다 드문 거야, 드문 거야. 근데 다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게 544조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이행을 지체.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안 치러, 잔금을 안 치러. 이행이 지체돼버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지하나 보세요.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는데, 일단, 이행 지체되면 일단 최고로 해야 돼, 최고. 빨리 이행해달라. 중도금 치도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빨리 중도금 치달라. 일단 최고 후 상당 기간, 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한다. 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중도 안 쳤다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체에 따라서 원칙은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최고 상당 기간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때 빨리 이행해달라. 그래서 해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최고로 해야 돼. 최고 한단 말이 뭐죠? 약속할 때 중도금 안 치는 일단 최고를 먼저 해야 돼. 최고를. 독촉장 보낸다. 내용 증명 보낸다. 최고해본다. 뭐 독촉해본다는 거야. 최고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 기간 정도 최고라는 상당 기간 법조문에. 그런데 만일 상당하지 않은 판례들이에요. 몇 가지만 적으면 돼. 일단 최고로 해야지 해제할 수가 있어. 근데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다면 오늘 3월 1일이야. 3월 1일 12시에 만나 잔금 치료를 했어. 나 매도인이죠.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 이게 한 달 반 전에 계약 맺었는데 그 사이에 시세가 많이 올랐어. 그러잖아 내가 해제를 배액상환해야 되잖아. 또 배액상환할 만큼은 아니야 또. 그래서 배는 아픈데 분명히 계약서에 3월 1일 12시에 주인함을 만나서 이행하기로 하자. 보통 잔금 치는 날 시간 적어요 안 적어요? 시간 적어야 돼. 시간 안 적으면 서로 골치 아픈 일 많이 생겨요. 보통 뭐 부동산 매매하면 내가 매매대금 받아 딴 데 가서 뭐 전세금을 주거나 그거 받아서 딴 데 가서 잔금을 치러 이런 일이 많은데 3월 1일 날 잔금 치료한 날이다. 만 정해놓고 3월 1일 몇 시에 안 적으면요. 연락해서 아니 나 급합니다. 오늘 빨리 이거 받아서 저쪽 가서 뭐 치르고 뭐 하고 해드리는데 했더니 3월 1일 밤 11시 50분까지만 주면 될 거 아니야 인간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 11시 50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항상 계약 뭐 잔금 치는 이행기에는 시간을 적어야 되는 거야. 1시에, 11시에, 10시에. 아니면 3월 1일 그럼 밤 12시, 11시 59분 될 때까지는 3월 1일이잖아. 밤 11시에 입금시킨다고 잘못된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항상 시간을 정해야 돼. 그래서 3월 1일 12시에 딱 시간 정했네. 12시에 와야 나 인간이. 안 와. 우리 그냥 뺨 때리고 있어. 이게 너 이행 지체야. 약속 시간 이행 안 했어? 이거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제를 해야지만이 내가 이제 해제를 해야지만 걔네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이다. 해제는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보통 손해배상 특약이 뭐예요? 위약금 맺어놨잖아. 계약금은 몰수한다. 해제도 안 하고 몰수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일단 뭐를 해야 돼? 최고로 해야 되잖아. 바로 해제가 안 되잖아요. 바로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제 최고해야 돼?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12시 땡 쳤어. 안 나타났어. 일단 최고합니다. 12시 10분까지 10분 딱. 12시 10분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지합니다. 일단 최고합니다. 10분입니다. 상당히 뭐래요? 지금 은행 와서 막 대기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대 막 넣으려고. 안녕. 네 사정이지. 10분이야 10분. 상당하지 않은 기간 정에 최고를 했어. 이것이 최고로서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거야. 이게 무효가 아니야. 유효한데 네가 정한 10분 뒤에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해제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또다시 최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또다시 내용 증명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네가 정한 10분 뒤에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객관의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하지만 어쨌든 상당하지 않은 기간 정한 최고도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최고로서는 유효하다. 유효하지.
이게 무효는 아니야. 그렇지만 계속 상당 시간이 흘러야 해제할 수 있다. 첫째 요약이고 판례들이 거의 핵심이 이거야. 이번에는 과소최고, 과소최고? 나 최고로 해야지 해제할 수 있어. 빨리 이행해달라. 오늘 중도금 치는 날이야. 예를 들면 중도금이 얼마냐면 2억이었어요. 잔금이 더 있겠죠. 그런데 중도금 입금이 안 돼. 일단 최고 후 빨리 중도금 치러달라. 최고 상당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거잖아요. 나 최고장 보냈어. 최고하면서 여기다가 너 오늘 3월 1일인데 늦어도 3월 4일까지 내가 3박 4일 주는 거야. 3월 4일까지 여기다가 내용 좀 멀었어요. 최고장에 멀었었어요. 2억 원이나 쓰면 중도금이었으면 좋은데 이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지. 중도금 100만. 나 이거 모르겠어요. 잘. 1000만. 그럼 써놓고 찍어. 써놓고. 2천만 원 입금되지 않으면 해제한다. 일단 최고한다. 내가 받을 금은 2억인데 동그라미 빼먹었어. 최고장에. 2천만 원이라 적어서 매수인 몇 번 읽어봐도 2억이 아니야. 2천 원 있어 내가. 2억에서 내 중간 못 치는 거지. 이 과소채가 날라왔어. 이거 최고로서 유효해 뭐예요? 얼마 입금시키면 해제 못해요. 과소채고는 실제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최고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만 입금시키면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만 입금시키면 해제 못해요.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 실제 받을 금액보다 과소채고는 어떻게 유효하다? 실제 범위 2억을 입금시켜야 되는 거 찾아. 최고한 범위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2천만 원만 입금시키면 해제 못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대학법이 다 임의적인 강제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는 과대최고 이번에는 과대최고 왔어. 과대최고. 중도금이 2억이야. 한글로 2억 입금시키지 않으면 3월 4일까지 입금시 해제한다 이렇게 썼는데 아래에 숫자 쓴다는 게 이거 썼어 이렇게요. 이것도 어떤 거 몇 개 쳐야 돼 이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0억. 여기 썼어요. 입금시키지 않으면 일단 최고한다. 야, 얘가 2억인데 20억이라고 써. 20억이라고. 동그라미 아무리 읽어봐도 매수인이 읽어봐도 20억이야. 내가 이해할 것보다 큰 금을 적었잖아요. 그럼 과대최고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예외는 다 있어. 원칙은 어떻게 유효한 거예요? 최고한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럼 얼마 입금시키면 돼요? 2억은. 자, 보세요. 용어가 까다롭잖아. 과소최고는 어떻게 유효하다? 원칙은 실제 범위가 아니라 최고한 범위 내에서만. 과대최고는 원칙은 어떻게 유효하다? 실제 범위 내에서만. 여기 용어를 쓸 줄 아는 거. 알지 않은 거. 입에 붙어야 돼. 이게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과소최고는 최고한 범위 내에서. 과대최고는 실제 범위 내에서.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 세 번째 보면 최고 플러스 해제 이 의사표시 이 두 가지 해체고와 의사표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판례가 인정하겠느냐? 인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래 내용집은 두 번을 보내야 되는 거야. 원래는요. 너 중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어. 일단 최고한다. 3월 4일까지 최고한다. 이게 이행해달라. 3월 4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요. 또다시 우체국 내용증을 보내야 돼. 오늘부터 해제한다. 물론 말로 하는 것도 되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선 두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최고하면서 만일 3월 4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그날부로 해제된다. 최고 기간 3월 4일이야. 이따 입금되지 않으면 그날부로 이 기간 해제된다. 이 두 가 다 써버렸어. 3월 4일 입금 안 들어왔어. 해제된 거 안 된 거예요? 된 거. 의사표시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두 가지 동시에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쓰는 게 좋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법은 뭔가 분쟁이 좀 엄격한 거야. 제가 참 오래된 얘기인데 기억도 안 나요. 언제인지. 근데 그게 서울 뚝섬 건대역 입구에서 강의할 때인데 한 대충 10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아주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주렁주렁 소장, 소송, 답변서 줄 갖고 왔어 이렇게요. 제가 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판결이 있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릴까요? 그걸 물어보러 온 거야.
이건 뭐냐면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파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매수인이 약속 날 때 중도를 못 치르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게 작년 일이야. 이분이 그 재수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일단 채고한다는 거 알잖아요. 뭐 이걸 내가 아는데 뭐 법무사무실 가서 뭐 이용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채고장 너 계약 날짜 보면 3월 15일까지다. 일단 채고한다. 3월 20일까지는 입금시켜라. 일단 채고한다. 3월 20일까지 입금시켜라. 그럼 보냈어. 입금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오늘부로 해지한다. 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거야. 너 3월 20일까지야. 근데 거기 어떻게 쓰면 괜찮았어요. 3월 20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일단 채권은 3월 20일까지다. 3월 20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그날부로 해제되다. 그 말이 없었던 거야. 해제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입금 안 되니까 계약금 안 돌려, 달라는 얘기도 안 하더래. 계약금 안 돌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딴 사람과 조금 돈 더 받고 계약 쓴 거야. 먼저 계약 썼는데 갑자기 중도금 치릅니다. 오늘부로 중도금 들어갑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야. 야, 인간아. 한 달 뒤에 지금 내가 한 달 전에 최고했는데 무슨 한 달 뒤에 무슨 중도금 입금이야. 너 해지한단 말 안 했잖아. 해지한단 말이 없어. 보니까 언제까지? 입금시켜달란 말만 있지. 최고 기간만 있지 해지할 필요 없잖아요. 이 해지 안 되는 상태 아니냐. 야, 인간아. 딸 인간한테 매매해서 그럼 내 계약금 백상하든가. 너 계약 위반이니까. 이제 받은 것도 안 돌려줄 판이지 백상한다고? 못 줘, 인간아. 소송 들어왔어, 거기서. 들어왔어요. 판사는 이렇게 맺었는데 해지한단 말도 없이 일방적 계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이니까 백상화 해주세요. 들어온 거야. 이분이 얼마나 열받아도 자기 생각이 억울한 거야. 지가 약속 위반해갖고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이제와 중도 입금시킬 테니까. 오늘 이제 최종 심판이래. 나가면 판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판사야? 이런 생각이야. 판사는 뭐 상식적이야. 그럼 판사라면요. 두 사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야. 법으로 따지면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되는 거지.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니잖아. 의사표시 없이는 해제가 안 돼요. 근데 대응 증명에 최고 기간은 적혀 있지만 해제는 의사표시는 없잖아. 해제가 안 됐단 말도 맞아. 근데 이제 거래 관행에 붙여보면 중도금 친 날 한 달 보름 지나서 갑자기 입금시키면 되겠느냐. 응? 상대방이 해제된 걸 알고 있을 텐데 매도인은. 둘 다 일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내 생각에는 내가 판사라면 합리적으로 배액상환 요구하는 것도 무리고, 응? 계약은 몰수한 것도 무리니까 계약금 받은 데 돌려주라. 이렇게 정도 판사가 합리적인 사람 내지 않겠느냐. 아니 달라요. 계약금 돌려주고 배액상환 요구하는 거 무리니까 당신도 문제가 있고 당신 문제 있으니까 그냥 받은 데랑 돌려주고 이렇게 합의해서 끝내 조정하자. 아마 그렇게 할 거다. 거기 나왔지. 그분이 내용 중에 뭐 하나 안 적어갖고 해지한다만 한 달 안 적어갖고 지금 뭐 9천만 원이고 얼마 다시 돌려줬잖아요. 물론 남의 먹는 것도 좀 문제지만. 근데 어쨌든 이 동시에 가능해요. 이렇게 동시에 해야 돼. 가능하다. 인정한다. 이 네 가지를. 일단 세 가지. 그런데 자, 두 번째. 요게 최고 관련된 얘기가 딱 세 문장이야. 원래 최고로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행지체 시 최고 없이 최고할 필요 없어요. 이거 요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야.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 발생합니다. 오케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교과서에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일목요연에 정리를 안 해놨어. 근데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 이행지체 시 딱 네 가지야. 첫째, 제일 잘 나오는 건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이행이 지체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어. 정기행위, 이행지체 시. 약속날 이약속 붙이고. 두 번째는 채무자가 이거 외우셔야 되고 몇 번 강조해. 이거 굉장히 어떻게 필기하셔. 옆에다가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또 이 집중력이 떨어져. 집중력이. 또 채무자가 미리부터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하고 있을 때. 잔금 치른 날은 3월 20일인데 3월 10일 연락 와서 3월 10일 날 나 잔금 못 치릅니다. 그리 아세요? 미리부터 이행을 명백히 거절할 때는 이때는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3월 20일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릴 필요 없어요. 잔금 3월 20일에 치르는데 3월 10일 연락이 왔어. 저 잔금 안 치릅니다. 잔금 못 치릅니다. 그래 아세요. 안 치른다는데 기다리는 뭐예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3월 10일 날 전이라도 뭐 없이 최고 없이 안 한다는데 최고하면 뭐하면 최고 없이 즉시로 뭐 할 수 있다. 3월 10일 날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 잠시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안 한다는데 기다리면 뭐예요? 전이라도 최고 없이. 세 번째는
특약이 있다면. 이 집은 들어가면 무조건 맞는 말, 틀린 말. 역시 해제도 이유적이야. 뭐가 있다면? 특약이 있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이거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써놓으세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5집이 나오기 때문에, 오지선다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게 없어요. 기한에, 이거는 이제 심화 강의에서 사례 들을 거예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을 제공하면서 이행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네 가지. 정기행위, 미리 이행 거절, 특약, 기한에 정함의 채무는 약속한 이행을 지체하면 죄가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암기.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지만 결국 딱 이 얘기야. 이 두 페이지가 다 이 얘기예요. 물론 시간 되시면 찬찬히 읽어보셔도 좋아요. 별거 세개 친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점은 다 끝났어. 혼자 안 빼놓고. 판례들이야 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행 불능 넘겨보세요. 이행이 불가능하대요. 교과서 452쪽이에요. 누구 잘못으로? 지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대. 그때는 뭐 없이? 맨 밑에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체고할 필요가 없다. 아니 건물을 매매했는데 매도인 지 잘못으로 잔금이 3일간 불을 냈어. 목적물이 존재하죠. 이행이 불가능한데 체고하면 뭐합니까? 체고하면. 이때는 이행불능은 지 잘못으로 채무자 매도인 지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있을 때는 이행기 옆에 적으세요. 이행기 도래전이라도 장치나 기다릴 필요 없어. 매면 건물 굴라가 없었는데 무슨 장치로 기다립니까? 도래전이라도 뭐 없이 체고 없이 즉시로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아무것도 아니야. 불완전이행. 거기 있어. 불완전이행이 있어. 불완전이행에 따라 해제는 나눠져요. 불완전이행이 뭘까요? 불완전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완벽한 이행을 못한 거. 자, 계약을 맺었어. 오늘까지는 길 10대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7대는 넘기는데 3대를 못 넘겨. 불완전이행이야. 약속 날짜에. 오늘까지는 주문제작. 오늘 결혼식이 11시란 말이에요. 11시가 신랑 턱시도를 200만 원 주문 제작했는데 웃돌이는 왔어. 바지가 하나. 바지는 했더니 저 꼬매고 있대. 일단 급한데 체육복 입고 들어가라. 밑에는 불완전이행이잖아. 완벽이행을 못하고 있잖아. 불완전이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체고할 필요가 없냐. 그 불완전이행이 추환이 가능할 때는 추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완전이행이라고 불러요. 완전이행이 가능할 때는 일단은 체고해야 돼. 빨리 해달라. 체고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해요. 그런데 추환이 불가능하다. 추환이 뭐예요? 추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 추환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추환이 불가능할 때. 이 추환이 불가능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정기행위가 그래요. 결혼식 끝나고 바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 시간 놓치면 안 돼. 이제 와서 1시간 뒤에 또 결혼식 끝나고 1시간 뒤에 바지가 오면 뭐해? 신혼여행 갈 때 입으래? 턱시도는. 추환이 불가능하잖아. 그때는 불완전이 되면 체고 없이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에 이행 지체하면 체고 없이 해제권 4가지에 더 추가해 볼게요. 채무자 매도인 지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 돼버리면 뭐 없이? 체고 없이. 6번째 불완전 이행이 돼버리면 잘 보세요. 완전이행이 거예요. 아까 뭐 기 10대 매매했는데 7대 갖고 온 거. 턱시도 주문 제작했는데 웃들이만 온 거. 불완전이 됐을 때는 추가 완성이 뭐 할 때? 불가능할 때는 뭐 없이? 체고 없이. 가능할 때 일단 체고한 다음에. 불가능할 때. 이 6가지야. 그 다음에 내가 약정해제라는 게 있어. 제가 기초과정 강의할 때 약정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바로 계약금 포기하고 하는 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 100을 상환하면 해제한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야. 계약금 포기하고 100 상환하고 해제할 때는 일단 2박 3일 체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뭘 체고를 해?
나 어제 맺은 계약, 계약은 포기하고 해지한다면 되는 거지. 일단 최고하면 2박 3일 최고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땐 최고 기간 줄 필요가 없어요. 최고 없이 해지하는 거, 약정 해지는. 그 다음에 이 약 나온 게 아직 안 배웠어요. 왜 이걸 집착하느냐, 요즘은요. 이게 너무너무 잘 나와. 다음 최고 없이 해지하는 거. 일단 최고한 다음에 해제되는 거. 이거 잘 물어요. 근데 8가지 외우셔야 돼. 8가지 빼놓고는 뭐 도급이 어떻고 뭐 근로계약이 어떻고 무슨 말이 나와도 일단 다 최고하라. 일단 최고하라. 뭐요? 그 다음에 8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이 매도인, 이 약 나온 게 다 적는 거. 이거는 외우셔야 돼. 제가 시험 볼 때 외우자는 거 많아요. 4-5군데밖에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묻는 계약의 해제권.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야. 매수인이.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 흠이 많아서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는 매수를 매매하게 해제할 수 있어요. 담보 책임으로. 대금감에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완전 목적권 4가지 있는데 그중에 해제권이 있어. 매매한 목적물의 하자 흠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계약 해제는 담보 책임 계약 해제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이론적인 데보다 이런 데가 중요해요, 요즘은요. 9번째. 죄송해요. 한 번만 해놓으면 다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 이거 뭐 단순한, 이거는 뭐 논리가 아니야. 여러분들 임대차 같은 거 배우다 보면요. 임대차가 이제 해지사유라는 게 있어요. 해지사유. 임대 해지사유. 빗대어 얘기는 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반 임대차는 예를 들면 2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뭐 상가 임대차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차 해지사유야 이게. 또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무단 양도, 임대 동의 없이 무단 양도, 무단 전대해버리면 이게 해지사유야. 다 임차인들이 의무 위반한 거죠. 임차인이 의무 위반하면 남은 계약 기간 다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할 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어. 최고 없이 해지하는 거야. 너 2달치 월세 밀렸어. 너 상가임대 3달치 월세 밀렸어. 내일 모레까지 밀린 월세 입금되지 않으면 남은 계약 해지한다. 내용경 보낼 필요 없어. 그냥 해지한다면 되는 거야. 임차 의무 위반해서 이미 해지할 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모레까지 뭐 언제까지 월세 밀린 거 입금되지 않으면 이건 할 필요 없어. 그냥 해지한다. 내용경 보내면 돼요. 의무 위반이잖아. 그래서 이때 해지할 때는 뭐 없이 이제 최고 없이 그냥 즉시로 해지한다 하면 되는 거야.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유예기한 줄 필요가 없잖아. 모자랐다고. 해지한다. 9가지죠? 9가지. 반드시 기억하시라. 반드시. 요즘은 이런 데를 물어요. 자, 그런 거고. 넘기시면 별별 또 하나 치는 데가 하나 있네. 한 페이지 넘겼더니 뭐가 있나요? 해제, 해지의 불가분성. 해제는 같이 가는 거야. 다 똑같아. 용어만 달라.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장례냐 이건 이미 기초강의 때 했고 불가분성. 의외로 또 단다시 문제 또 요게 또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해제 파트는 1회부터 32회 때까지 시험 보면 32문제 다 치면 안 나온 지문이 없겠지 사실은. 그렇게요. 그렇지만 그중에 547조 이거 잘 나와요. 간단한 거예요. 해제 또는 해지의 불가분성. 해제지의 불가분성. 일단 우리 불가분성이란 말 한번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언제? 지역권의 불가분성. 요역지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일단 불가분성에 많이 나온 것은 1대1, 매도인도 1명, 매수인도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뒤엉킬 때. 그러면 만약에 여러 명이 뒤엉킬 때는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야. 그 말로 쓰자면 다수 당사자 간에 여러 명이 뒤엉켜. 법률관계를 획일화시켜야 돼. 획일화시켜야 돼. 있으면 다 같이 있고 없으면 다 같이 없고 계약 유지되면 다 같이 유지되고 소멸하면 다 같이 소멸하고. 이 획일화시키지 않으면 법률관계 복잡해져. 그 법률관계 복잡한 피할 때 이 불가분성이 쓰는 거야. 그러면 해제권자 여러 명이라는 거야. 보세요. 이때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매도인데 토지를 매매했는데 매도인이 3명이에요. 가을병 예를 들어 매도인이 3명이야. 아니 어떻게 매도인도 3명씩 되고 난리요? 어떤 토지?
공유하는 토지.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매도인의 이름 다 적어야 돼.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매도인의 부부 이름 다 적어야 돼. 두 명 이름. 전원동의가 있어야지. 이건 또 매수인도 또 두 명이야. 정이라는 사람과 뭐, 야, 이 땅이 싸게 나왔는데 금매물의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지금 싸워서 분할이 어떻고 싸우다가 시세가 10억짜리인데 5만 원 팔겠다. 우리가 사는데 내가 혼자 사긴 벅차. 우리 같이 2억 씩 내서 공동매를 사서 투자하자. 오케이. 얘 매수인이야. 그 5억 사업할 계약서를 썼어. 쓴 거야. 그런데 그 계약금 받았어. 일단 5천만 원을. 아, 약속한 날짜 애들이 중도만 안 치르네? 잔금을 안 치르네? 계약 위반해. 그냥 딴 데서 지금 7억에 팔라고 난리야. 근데 이 계약을 끝내야지만이, 응? 해제해버리고. 물론 계약서에서 위약 같은 건 없어요. 위반하면 몰수한다. 5천만 원 몰수해버리고. 아, 다른 사람한테 6억 7억 쓰겠는데 이 계약도 해지 안 하고 이중매매 맺어버리면 민사적 문제 없지 형사적으로는 문제 된단 말이야. 잘못하면. 횡령이다, 배임이다, 뭐 문제 된단 말이야. 사기다. 해제해야 된단 말이야. 약속한 날짜 약속 안 지켜. 일단 뭘 해야 돼? 아, 최고로 해야 되잖아. 최고. 자, 상당히 적어. 빨리 이행해달라. 최고 했어. 끝까지 못 치르네. 해제하려고 그래요. 해제한다. 얘가 얘한테. 해제한다. 얘가 얘한테. 해제한다. 이 전원이 전한테 행사해야 돼.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해야지 해제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얘 빼먹었어. 주소 몰라갖고요. 해제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한다 행사해야지. 그래야지 해제돼. 해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해제권 소멸은요. 행사, 소멸은 해제권자 중에서 가불령 3명 해제권자죠? 매도인 해제권자 중에서 1인이 소멸하면 해제는 전원이다 소멸해요. 해제권 소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해제권 포기가 있을 수 있고 해제하자 포기가 있을 수 있고 해제권 포기한다. 또 하나 얘가 이때 체고했어요. 체고했을 때 무답이라 해제권을 소멸해요. 근데 어쨌든 1인만 소멸하면 전원이다 소멸해요. 해제 못해요. 소멸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만들어놨어. 여러 명이 엉킬 때 해제하려면 전원에게 전원에게 하면 되는 거지.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 시간적으로 동시가 아니면 괜찮지만 어쨌든 전원에게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져버리면 해제가 안 돼요. 소멸은 여러 명 해제권이 1인만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다 소멸은 이제 해제 못해요. 소멸은 쉽다. 행사는 어렵다. 이해되죠? 이게 만들어놨어요. 법조문에. 해제 불가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제 효과가 어려워요. 해제 효과.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드디어 부동 매매계를 맺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일단 빨리 행해달라. 일단 체거 후 상당히 2박 3일 지나도 3박 4일 지나도 끝까지 지급 못해서 오늘 매도인도 해제한다. 이거 떨어졌어. 그럼 해제한다. 해제가 되어버리면 해제는 키워드가 중요한 네 단어. 해제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뭐가 떨어지면 오늘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지은 날로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두 번째, 해제는 뭐가 있다? 원상회복이 있다. 원상회복. 이때. 아니, 복잡 볼 필요 없어요. 원상회복의 범위는 제일 중요한 얘기 뭐예요? 해제 원상회복 범위는 해제당한 상대방이 선이었던 악이었던 불문하고 선이하고 불문하고 어디까지 반환한다? 받은 대로 전부. 선이 악이가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반환 범위가 같다. 선이라면 현존이익, 악이라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와 손해배상은 뭐다? 그거는 취수에 따른 부담 반환이고, 그거는 해제나 원상회복은 뭐 현존이익 반환도 아니고 손해배상도 뭐 이자 반환도 없고 그냥 받은 거 받은 전부 손해가 같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 별도로 해제권자가 해제한 사람한테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한 범위는 어디까지 배상할 것이냐? 해당한 사람이. 실력배상, 이행배상. 아유 잘했어요. 아, 마음에 쏙 들어. 오늘 수업 일찍 마칠 거예요. 저번 때문에. 제가 왜 기초과학을 제가 왜 그랬냐면요. 우리 민법 어디를 물어도 다 이행배상이야. 다만 원시적 불능되어서 무효됐을 때 많은 이행배상이 아니라 실력배상이다. 부대변 경로 물어주자. 그거 하나가 너무 예외적인 거야. 어디를 물어도 잘 모르겠어. 졸다가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행배상은 다 맞아. 아 잘못한 사람한테 조금 물어줄 일이 없잖아. 응? 전설배상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는 잘 모르면 무조건 졸다가도 이행배상. 그리고 나서 기억의 해제는 548조 1항에 이 기억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제3자를 뭐 하겠다? 3자를 보호해주겠다. 보호해줘. 이 네 개가 키워드야. 키워드인데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여기에 집중되지. 여기에.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이제 심화 강의 가서도 좀 봐야 되고, 응? 요약에서도 좀 봐야 되고, 실제 문제 풀이할 때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감각적으로 좀 익히셔야 돼. 왜? 어려운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 누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고르래. 근데 용어들이 뭐 처분금지 가처분 잡은 사람을 뭐가 가압류한 사람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낯선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근데 여기 잘 물어요. 복잡하게 안 묻지만 잘 물어요. 이렇게요. 여기 키워드가 여기 있는데 자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이 다음에 심화 과정은 더 볼 거예요. 더 볼 건데 일단은 바로 들어갈게요. 자 3자보 얘기 어디를 피시냐면 456쪽에 제3자보 볼게요. 민법 548조 1항 단서는 계약의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규정하면서 부동산 항상 머릿속 상상은요. 부동산 매매 계약. 그 매매 해제했을 때 이 보호받는 3자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문제 발생하는데 보호받는 3자 누구냐? 자, 쓸게요. 제가 여기부터. 이 복잡해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요게 이제 그 기억 보세요. 3자 의미에서 기억. 보호받는 3자 밑줄. 제목에다 밑줄. 그런 다음에 457쪽에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보호받는 3자가 아닌 경우 A번 동그라미 밑줄. 한 줄만 밑줄 오세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다시 이걸 설명한 것들이 뒤에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459조에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항상 매매 계약 생각하십시다. 해제되었을 때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되는 사람, 3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보호되지 못하는 사람. 이걸 구분하라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용어들이 까다로운 용어들이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기본을 정리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 보호받는 3자가 되려면 그 해제되는 이 목적물에 해제한다 이말 떨어졌어 지금. 이 목적물이 만약 이게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토지 건물에 다른 상상하지 맙시다. 부동민법이니까 토지 매매를 체결한 다음에 매도인이 매수할 때 해제한다. 나 6개월 전 매진 게 해제야. 건물 매매를 체결한 다음에 매도인이 매수인 쫓아가서 나 3년 매진 게 오늘부로 해제했다는 거야. 해제되는 이 토지에 이 건물에 이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은 이 해제 목적물에 이 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그래야지 보호받아. 그럼 완전히 취득했다는 얘기는요. 여기다 예가 나오면 토지 부동산 예가 나올 거예요. 해제된 목적물에 이 해제된 토지의 건물에 이미 부동산 등기 이거 생각하세요. 등기를 이미 갖춘 자. 이미 등기가 났어. 해제된 목적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던 압류 가압류 등기를 냈던 저당권 등기를 냈던 전세권 등기를 냈던 이미 해제된 목적으로 등기 난 사람. 이 등기 난 사람은 보호 받는다는 거야. 그럼 뒤집어야겠네요. 해제되는 목적물에 이 완전을 취득하지 못하고 항상 이것만 상상하세요. 토지 건물만 이 등기를 갖추지 못하고 해제되는 목적물에 하나의 계약상의
계약상의 권리를 뭐뭐뭐뭐 한 사람. 이 단어 꼭 나와요. 계약상의 권리를 압류, 감수하는 사람.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계약상의 권리를 전매받은 전득자. 계약상의 권리를 항상 이 단어 나와. 뒷문장 바뀔 수 있어. 계약상의 권리를 뭐 압류, 감류한 사람, 계약상의 권리를 전매받은 뭐 전득자, 계약상의 권리 양수받은 양수인, 뭐 계약상의 권리를 이 단어 꼭 나와. 계약상의 권리를 뭐뭐한 사람. 이 단어 나오는 순간 등기 안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법원 3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단어 꼭 나와요. 또는 해제된 토지건물 이 목적물의 하나의 채권상해. 그럼 이 채권상이 뭐야? 등기청구권 같은 거. 등기 못 냈어, 등기청구권. 그러니까 등기청구권이 있잖아. 등기 내달라. 등기청구권이 물권적일 수도 있고 채권적일 수도 있고 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거냐. 매수 매매 등기를 내달라. 등기청구권. 취득이 완수한 사람이 원소에다 등기를 내달라. 등기청구권. 이 등기청구권이라는 얘기 자체는 이미 등기 안 났다는 얘기잖아. 이 등기청구권을 뭐뭐한 사람, 등기청구권을 뭐 양수받은 사람, 뭐 등기청구권을 이전한 사람. 이 등기청구권이 등기 안 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들은 법원 3자 될 수가 없어. 채권상의 어떤 권리를 뭐뭐뭐 한 사람. 이런 단어만 나오면 법원 3자 될 수가 없어. 등기 안 났다는 뜻이야. 이걸 갖춰야 돼. 그러니까 등기 갖춰 언제 갖췄느냐? 첫째, 얘도 등기 갖춰지 뽑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해제 의사표시 전에 해제한다. 이 말 떨어지기 전에 해제한다.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해제한 날이 만약에 3월 10일인데 3월 10일 전에 이거 갖췄어. 3자가 이 토지 건물의 압류와 가압류, 이 건물의 토지의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뭐 예를 들면 저당 설정, 전세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미 등기 갖췄다. 전에 갖췄다면 이 3자는 선의의 3자권, 몰랐던 선의권, 악의의 제3자권 모두 보호받아요. 선의가 악의 다 보호받아요. 악이라는 건요. 이 사람이 이제 매수는 앞으로 등기 내놨지만 매수인 매도인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뭔가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등기는 악의 3자권 모두 보호받아요. 선악을 불명 모두 보호받아요. 전에 갖췄다면, 등기 갖췄다면. 그런데 언제 등기 갖췄어? 3자가 해제 의사표 후에 이런저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내가 가능하면 복잡한 부분은요 자꾸 단순화시켜서 연습을 해야지. 복잡한 부분을 끝까지 알아볼 때 자꾸 세밀하게 들어가면 죽도 밥도 안 돼.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복잡한 부분은 단순하게. 아까 최고에 관련된 데도 2페이지가 넘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집에 점심 먹고 한번 찬찬히 내가 한번 읽어봐요. 하나씩 다 씹어 먹을 거야. 내가 아주 이해될 때까지 내가 쳐다볼 거야. 2페이지 읽다가 머리가 꼬여버리네. 그 말하고 저 말이. 복잡한 부분은 단순화시켜야 돼. 객관식은요. 너무 단순한 부분 아까 취소와 해제를 비교하시고 막상 문제 나오면요 틀려. 그런 데는요. 그거 5지문이 나와야 되거든. 너무 단순한 부분 조금 더 알아야 돼. 손해배상 있다 없다, 원세 반환법이 다르다 같다, 둘 다 3자는 보호한다, 또 교과서부 더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한 줄을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문제 나오는데 좀 단순한 것 같아. 간단한 부분은 나온다는 부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복잡한 부분은 단순하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줘야지 객관식이 빨리빨리 가는 거지. 복잡하면 더 복잡하게. 난 3페이지 막 7페이지 나오면 죽기 살고 맨날 거기 하루 종일 연구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이제 저는 좀 3번 반복하겠지만 일단 단순화시켜야 돼. 해제 의사표시 해제한다. 토지 매도인 입에서 해제한다. 이런 떠졌어. 해제한 의사표시 후에 이 부동산에 3자가 등기를 냈어. 후에 3월 10일 이후에 낸 사람은 이 등기에서 선의의 제3자는 오해줘요. 그런데 악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제는 목적물에 보호받은 3자가 되려면 그 해제는 토지 건물에 일단 뭘 갖춰야 돼? 등기를 갖춘 사람. 완벽한 형식을 구비한 자. 구비해야 돼. 이런 등기를 못 갖추고 하나의 이 해제되는 목적은 하나의 계약상의 권리를 뭐뭐뭐뭐 한 사람. 채권의 권리를 뭐뭐뭐 한 사람. 등기청구권. 이게 등기 난 거 아니야. 등기 내달라는 권리야. 등기청구권. 뭐 등기청구권이 어쩌고 양수한 사람. 얘가 법원 3자 될 수가 없다는 거. 언제 갖췄냐 등기를. 해제하는 말 떨어지기 전에 3자 등기 갖췄다면 그 3자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모두 법원 3자 되는 거고.
해자 나만이 떨어진 후에 같은 삼자는요.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판례는 해제 의사표시 전과 해제 의사표시 후에 보호받은 삼자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해제 의사표시 전이라면 선의 악의 모두 보호받고 해제 의사표시 후에는 선의는 보호받지만 악의 보호할 수 없다. 전혀 다르고 이런 완전으로 취직한 사람이 보호받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자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심화에 들어오면 다음번에 심화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이 도표를 다 설명할 거예요.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기초 얘기 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데가 좀 어려운 부분을 묻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이 어렵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나왔다면 여기를 물어요. 극복을 해야 돼. 먼저 기본적인 얘기 이거 써놓고 한 번 들어서 모르지. 왜? 이거 한 번 들어도 다 이해가 된다?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재밌고 다 이해가 돼. 이분 선택 잘못했어. 중요한 볼 일이 아니야. 좀 나이는 있으면 노스쿨 가셔. 이제라도 안 늦어. 괜찮아. 2년이면 통과할 수 있어. 변호사. 쉬운 얘기가 아니야. 여기는 해제하고 누구나 어려워하는 거야. 그냥 연면 해제 그러면 일단 내가 단어 기억하세요.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삼자보호. 네 가지 키워드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또 삼자보호 그러면 이 단어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익히려 노력하셔야 돼. 그러고 나야지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설명해 다음에. 그래서 심화 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눠져요.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없고. 자, 넘기시면 매매 파트인데, 다음 주에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한 주가 늦어졌어요. 한 주가 늦어졌는데, 처음에 뭐 교과서 바뀌고 뭐 난리치고 하는 바람에 늦어졌어요. 제 예정보다. 다음 주에 매매, 임대차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심화로 들어갈 거예요. 전 심화를 어디부터 할 거냐. 민사특별법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특별 들어가는데, 민사특별법에서도 내가 한 군데는 안 해. 가담법은 안 해. 가담법 워낙 암기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건 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전 마지막에 가담법은 요약 강의할 때만 한 번 해줘요. 다 암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명의신탁에 관한 거, 집합건물까지 네 가지만 해요. 그래서 가담법은 요약 정리할 때 제가 도표로 정리해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계획 잡는 거, 여러분들 계획 잡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와야 돼. 나랑 같이 가야 되면서 나는 홍 선생 방식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강의, 동강 듣는 게 좋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을 필요 없어요. 강의에서 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점점 가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좀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를 저는 줄여요. 점점 깊어지지 않아요. 점점 양을 늘려져 버리면 선생들이 공부량이 지쳐갖고 2차 포기하고 또 1차만 한다 난리야. 또 5월 되면 맨날 고민해. 1차만 할까? 2차도 할까? 1차만. 해도 왠지 어렵거든. 점점 깊게 들어가거든. 이 절대평가는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수강자 뽑는 시험이 아니야. 머리 잘 뽑는 시험이 6점가가 되겠어요? 85점, 9점씩 커트라는 만들어야지. 머리 좋은 사람 뽑는 시험이 아니다. 근데 어려운 걸 전혀 들어간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따라오라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린 절대평가는 누구 뽑는 시험이야? 성실한 사람 뽑는 시험. 성실한 사람. 성실한 60점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중개사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 뽑는 시험 아니고 공부 잘하는 뽑는 시험 아니다. 그럼 중개사 공부를 뭐로 하자?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로 하자? 엉덩이로 해야 돼. 엉덩이로. 못 알아들어도 듣고 또 듣고 너 듣고 하면 어느 순간에 트여. 이게 트여. 그래서 제가 EBS 강의할 때 천안 병천 면장하시던 분이 66세 되신 분이 그 인근에 학원도 없고 천안 나가려니까 뭐 50분 이상 걸리고 왕복 2시간씩 걸리고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동강을 해야겠다고 하다 의원치 않게 전 EBS 명품 강의를 들어오신 거야. 이분이 눈이 아파갖고 책을 못 보겠다는 거야. 조금 보려고. 그리고 동강을 들으면 왜 이렇게 졸리니? 난 그 졸린 건 몰라. 내가 안 들어봤으니까. 이분 직접 오셨어. 붙으신 다음에. 방법이 없는 거야, 이분이. 책을 보면 눈이 아프고 한 30분 이상 못 보겠지. 동강을 들으면 졸리지.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 보고 다이를 짜달라. 내가 서서 들어야 되니까, 서서. 앉으면 졸리니까. 그리고 여기 다이자 컴퓨터를 올리셨대. 듣는데 처음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더 모르겠지. 이분이 포기를 했어. 뭘 포기했냐면 일단 책을 보는 거 포기한다. 볼 수가 없어. 눈이 가물되고 글씨가 작아서. 가물되고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고. 듣자. 듣는 거로 끝내자. 듣자. 듣는 거 갖고 이게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자기도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야 붙으셨는데, 이분이 어제 2차가 다 붙으셨어요. 민법은
한번 질문이 왔어요. 제가 다는 못 듣고요. 하나만 듣자 그러면. 제 원하는 점수는 65점 정도입니다. 딱 2개만 추천해줘요. 2개만. 이 많은 커리큘럼 중에서. 그 하나를 기본 강의를 추천해줘. 그러면 하나만 듣는 기본 강의, 기초 강의 심하면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EBS 명품은 기본 강의가 45분짜리가 55개예요. 굉장히 자세한 거지. 55개니까. 그럼 우리가 4개씩 적어 들어가면 13주가 넘잖아. 14주 분량이잖아. 40분. 그냥 기본 강의를 다 끝낼 수 있어. 거기 다 합쳐서 한단 말이야. 그걸 들으시다 하나 추천했어요. 이분이 10번 더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듣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꾸 들으니까 완전 빨라지죠. 1.5배속, 1.7배속만 들어도 되죠. 너무나 불안한 거 이걸 10번을 들으셨대, 10번을. 문제도 제대로 못 풀고 들어가셨다는 거야, 문제도.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이렇게 읽는데 41번. 내 목소리가 막 들리더래. 내 목소리가 막 단독행이라 막 줄줄줄 막 들리더라는 거야. 뭘 보면 막 목소리 들린대. 그래서 자기는 몇 점 안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셔서. 눈도 아프시고 저기 하셔서. 이분이 어쨌든 그래서 괜찮으면서 나오셨어. 그래서 내가 역시 노력이면 다 되는 거야. 이 60점이라는 점수는 어려운 건 틀려도 돼. 찍어서 맞는 것도 서너 문제 되는 거야. 절반 맞으면 돼, 내 실력으로. 40문제, 20문제 맞으면 돼. 어려운 건 찍어. 늘 들었던 건 맞춰. 실수 안 하고.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삶이 욕심부리다 보니까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양은 많은 거야. 막 벌려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7월 8월 감당이 안 돼. 뭐 판례집 봐야지, 뭐 봐야지, 그 기출문제집 봐야지, 뭐 단어별 문제집 봐야지, 뭐에서 장판집 문제 사야지, 특강자료집 구입해야지, 요약정리집 봐야지. 난리가 났어. 감당이 안 돼, 나중에. 소화가 안 되는 건 버려. 애기들도 이유식 먹는 애들한테 된반 먹여봤자 저거 채.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 욕심이 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죽도 없도 안 되는 거야.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그냥 60점은 내가 성실하고 그냥 수업 듣는 거 정도는 빠지지 않고 내가 그날 배운 것을 그날 3시간 배웠다 3시간 복습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다 수석하지. 내가 3시간 공부하면 단 30분만이라도 오늘 배운 별표 친 거라도 제목만이라도 한번 내가 읽어보겠다. 내가 교과서 다 못 읽어주잖아. 그럼 오늘 배운 거 뻔하잖아. 계약 철저적임, 동시한명권, 우연부단, 3절의 해제 5파트잖아. 별표 친 거 다 따지면 몇 군데 안 돼. 거기라도 한번 내가 찬찬히 한번 3, 40분이라도 읽어보자. 그렇게만 해주면 다 7, 8점 다 맞아요. 그것도 안 돼. 결국 그것도 안 하면서 야중 가서는요. 스트레스 막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왜 받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이분이 죽으려고 그래. 막 5월달 되면 막 공부를 포기하느니 때려치느니 마느니. 왜요? 공부는 하기 싫어. 하다 보니까 어려워 이게. 또 짜증드나? 공부는 어렵고 하기는 싫고. 시험 못하고요. 붙고는 싶고. 스트레스 받지. 시험은 붙어야 되는데. 내 몸은 내 말을 안 들어. 나는 어느 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있어. 맨날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막상 안 해.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일주일 계약 짜지 마세요. 한 달 계약 짜지 마셔. 오늘도 못 이기는 게 공부야.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오늘 내가 3월 1일이지만 공부한 거 들어가서 복습 좀 해야지.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싹 변해 금방. 오늘 공부하려고 그래서 오후에 원래. 하루도 못 지켜 공부는. 왜? 공부는 자꾸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하루들 못 이기는 때 무슨 계획 없어요. 그냥 그날 배운 거 어떤 과목이든 그날 배운 거 그냥 내가 한 시간만 복습한다 내가. 그날 그 부분. 이미 지난 건 잊으셔. 오늘 배운 거. 어떤 공부? 그냥 오늘 배운 과목. 그렇게 적응해 들어가셔야 돼. 그럼 다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3월 1일 날 우리 선조님들이 만세운동을 많이 벌였어요. 여기 양성면에서도 많이 벌으셨고 유관순 누나도 만세운동 부르시고 그 뜻깊은 날에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하늘이 돕겠죠. 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